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중요한 이게 금융의 영향도 받고 실물 경제의 영향도 받는, 그런데 가장 큰 자산, 부동산. 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2023년에 좀 올라오는 걸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올라왔고. 네네. 근데 여기서 되게 고민이 드는 거죠. 네. 여기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청약 시장도 연초만 하더라도 저기 어디입니까? 둔촌 주공. 네. 거기가 뭐 미분양 난해 만에 막 이랬다가 예. 또 다시 어디는 또 막 신고가 돌파하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2023년 아니었습니까? 네. 24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거들을 몇 가지만 대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집값이 더 추가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고민되고 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값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믿고 계시다면 오히려 네. 왜 그런 국면에도 상승세, 저는 뭐 강한 상승세는 또 역시 아닙니다. 강보합인데요. 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잘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하고 비슷하게 강보합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집값이 이런 국면에 하락한다고 주장하지? 하고 또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그 전문가분들의 근거를 많이 들으셔서 균형점을 좀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이걸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는 진행 발언 하잖아요. 네,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 잠깐 네.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해드린 겁니다. 걱정돼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한번 논리적으로 이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인플레잖아요. 예. 단무지 가격 올라요. 햄 가격 올라요. 네. 그리고 김 가격도 오르고 쌀 가격도 올라요.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올라요. 예. 그러면 김밥 가게 사장님은 김밥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당연히 올리죠. 당연히 올리죠. 올리는 현상이 인플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건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올라요. 건설 자재도 다 오릅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분양가를 낮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가를 좀 안 올려야 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업들이 A부터 Z까지 다 오르는데 뭐 분양가만 낮춰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공급을 미루죠. 공급을 미루거나 공급을 안 하거나 인허가를 안 받으면 집가격은 더 오르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 정부가 추석 직전에 내놓은 공급 대책도 네. 20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집가격이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네.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실 때 네. 너무나 재밌는 게 이 건설사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년, 21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년, 21년 동안 엄청나게 인허가를 받아요. 예. 인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대략 한 2년 정도 주기를 지나서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22년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미분양이 쌓이죠.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는 그만큼 안 나타나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주체들이 지금과 앞으로도 같을 거라고 전제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건설사도. 네. 근데 되게 재밌게도 22년, 23년 상반기까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건설 인허가를 안 받아요. 인허가를 안 받아서 22년부터 인허가를 안 받으면 24년 중반쯤부터는 공급 물량이 또 줄어요. 이런 사이클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재료비가 제가 여러분들과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저랑 이제 뷰가 좀 다른 거는 저는 부동산이라는 변수를 다른 거시경제 변수랑 비교하면서 접근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인플레를 감안하고 아파트 가격을 봐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네. 소득도 제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거죠. 소득이 절대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강조했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를 반영해 보면 집가격이 지금 0.03%로 플러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매주 0.03%씩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네. 0.03, 0.02 요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오르는 걸까? 저는 이게 그렇게 오르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가격은 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억 9천에서 5억 정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네. 그 정도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분을 생각해 보면 김밥 가격 오르고 짜장면 가격 오르고 순댓국밥 가격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은 덜 오르면 이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로는. 예, 실질로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뭐 결과적으로 돈의 형태로 들고 있으면 이게 돈도 제가 저축하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축상품, 저축상품도 그것에 준하는 수익성을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은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억이었다. 그럼 5억의 영향력을 행사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돈이 줄줄 새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5억을 저축했으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2천만 원 받는다고만 해볼게요. 근데 그걸 그냥 보증금의 형태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2천만 원을 잃고 있는 거고 물가 상승분마저도 계산해 보면 사실 더 많이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전세 보증금 가량에 해당되는 소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 가격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무주택자를 위해서라도 집값이 지금 이렇게 강보합으로 상승하는 국면일 때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그 보증금을 집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다.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녹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 녹아버리는 게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습니다.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있는데 녹아내리는. 그 그림이 근데 돈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금리 상황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현금만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 가량의 소위 우리의 자산을 현금성 네네네. 자산을 네. 그럼 어떤 형태로 갖고 있나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요?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월세를 살면서 저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네. 그건 따져봐야겠죠. 전세가 아니라 월세. 예, 그건 따져봐야겠죠. 예.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근데 집주인은 또 반대로 고금리 시절엔 전세를 원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돈이 이렇게 녹아져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집값을 봐야 되는데 설사 집값이 약보합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집을 들고 있는 게 덜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때의 예. 물가 상승률 같이 반영을 하면서 봐야 된다. 예, 집값도 예.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네.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오르니까. 안 잡히는. 그러면 집값 역시 안 잡히는, 오르는 방향으로 보시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르지만 강보합에 해당되고요. 그냥 이게 오르는 거 맞아요? 하는 질문을 많이 들을 만큼.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때, 강연 같은 자리에서 네. 많은 분들을 뵐 때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한 8대 2로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손을 드세요. 네. 이게 실제 이 시장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는 서울 기준이죠. 네, 서울, 서울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지방은 또 많이 예. 달라서. 예.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5대 5 정도 되거나 6대 4로 아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을 인지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우리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반등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나의 집값이 시장이 아니구나.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나의 집값은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혹은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을 잘 판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못 판독하는 그런 일이 좀 없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장의 눈으로 봐라. 나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저는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23년 상반기까지 떨어질 걸 전망했었고 네. 떨어진다고만 말씀드렸었고 중반부터 상승 반전한다라고 이미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고 네. 집값은 네. 자신의 자산 상태, 포지션에 따라서 듣고 싶은 걸 듣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래서 아예 강세론자가 인기 있고 아예 약세론자는 또 이분들한테 인기가 있고 무주택자들한테. 그래서 그렇죠. 그 중간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인기가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 근데 그게 어떻게 전망입니까? 당위론이죠. 저도 당위론 쪽으로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게 맞냐 떨어지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시면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좀 행복을 위해서. 뭐 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당위론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전망을 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전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왜 당위론 쪽으로 설명하냐. 집값은 떨어져야 됩니다. 집값 너무나 높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망이죠?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좋냐 나쁘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집값을 어떻게 만들까를 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연초에 막 여론이 있었죠. 네.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반대로 역전세난이 안 올 거라고 답변 드렸어요. 역전세 대란은 오지 않고 역전세 현상은 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란은 정말 이 역전세 때문에 굉장히 큰 우리가 우려했던 그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네. 경제는 생물이고요. 경제 주체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로 직행하지 않아요.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 우회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역전세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또 세입자들도 세입자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정부도 정부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부의 역전세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대응으로 인해서 역전세난이 생각했던 만큼 난이 오지 않는다, 대란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집 가격이 0.02, 0.03%로 주간 단위로 반등한다고 했는데, 예. 전세 전세 가격 등락률은 0.09%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역전세난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전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값은 그래도 물가 상승만큼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뭔가 조바심 날 정도로 2021년 봤을 때 막 포모 현상 일으킬 정도로까지는 아니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전 절대 포모 현상을 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사실 만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또 한켠에서는 그거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놓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0.02, 0.03%로 강보합에 가까운 이런 상승률일 때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 살 만한 그런 국면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는 다 상대적인, 경제는 다 상대적인 건데, 그렇죠. 금리랑도 비교해야 돼. 금리도 대출금리 그 자체가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대출금리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고, 예를 들어서 5%로 대출받아야 돼요. 그러면 집을 샀을 때 집의 가치가 5% 이상 상승한다.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면서, 물론 대출 규모나 집 가격이나 이걸 다 비교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면서 집을 급하게 사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안 해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 10억을 대출받아야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집 사라는 말입니까? 라는 댓글을 이제 남긴 적이 있으세요. 한 분이 네. 제 채널에서.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속상하다. 근데 이 시장은 죄송하지만 그분의 심정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정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분의 사정인 거지.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사정과 시장은 달라요. 그럼요. 근데 그런 사정이지 않은 정말 수많은 계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을 움직이는 건 그런 사정이지 않은 분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정말 이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VIP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무지막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이게 국면이 바뀔 때 집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믿을 때 그 돈을 대거 이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사정, 자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라. 네. 시장의 눈으로 시장을 봐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네. 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이제 비대칭화라고 네. 말하셨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꼭 우리가 함양했으면 하는 그 트렌드가 비대칭화예요. 왜냐하면 이 비대칭화 때문에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은 플러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인구예요. 인구 구조 변화를 많이들 거론을 하시는데 인구 구조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구 구조 변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구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만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했던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다른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인구 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극복할 만큼의 집값이 그런 것과 역행할 만큼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으면 상승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을 한 가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쨌든 집 가격의 하방 압력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강한 상방 압력이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건데, 네. 근데 인구 감소 말고 두 번째는 가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역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주택 수요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매수세입니다. 근데 그냥 사겠습니까?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를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있다는 것은 매수 수요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구 구조 변화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 말고 인구의 이동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 이동은 수도권 인구의 경우에는 서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기도권의 인구가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수도권 집중. 예, 이게 인구의 이동이고 통계청도 인구를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지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근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근데 이 비대칭화라는 주제를 왜 24년 전망에 가져왔느냐? 바로 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이 정책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주택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전망을 답변 드리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근데 경기도 6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생겨나면 신도시 생겨난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놀러도 일기 신도시, 가보시고. 예, 이기 신도시. 뭐 그런 네. 것도 가보시고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 세종시도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죠. 네. 뭐 전통적으로는 일산이나 분당도 네. 있겠지만 이런 신도시가 생겨나기 전과 후에 집 가격, 땅 가격, 건물 가격 레벨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 경기도 6대 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집 가격이나 땅 가격이, 건물 가격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신도시로 건립되는 과정에서 또 오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 6개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이 비수도권의 가격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이들 지역의 집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을 보여주는 전국 평균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르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대칭화라는 이 트렌드를 장착하지 않고 이 시장만 보면 그냥 뭐가 올라 우리 동네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절감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비대칭화라는 흐름 속에 전국 평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일 테니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런 지역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투자, 특히 토목 투자죠. 건설 투자는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되는데 네. 이 토목 건축, 토목 건설에는 일부가 소위 교통시설이에요. GTX 같은. 예, 이런 것들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분명 가격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를 좀 상상해 보시면 비대칭화라는 것이 정말 거의 거슬 수 없는 흐름이겠구나라고 동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측면이네요. 하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 정말 맞습니다. 위험해진다. 네. 수도권 역시 사실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이 뭐 쉽게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부는 수도권에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급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늘린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좀 잡힐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신도시가 되고 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면 그게 또 이제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자님만 보세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네. 199페이지에 네. 책 있으신 분은 199페이지 열어보시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가 실었어요.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 감소인 거지 한국의 인구 감소라고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을 상상하시면 집값이 이런 지역 뭐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의 집값이 냉정하게 봤을 때 오를 여건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 하나 좀 찍어주고 가시죠 마지막에. 뭘 찍어요? 그냥 하나 찍어주고 가세요.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바로 옆장에 저는 지역을 198페이지에 네. 3기 신도시 여기도 예, 있네요. 그럼 저는- 3기 신도시 중에 어디를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지역을 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주택 공급 정책 그 추석 직전에 발표했었던 거 그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항상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하면은 뭔가 하면 눈이 좀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인 것도 그렇고 돈의 흐름도 그렇고 네. 실물과 또 금융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우리 친절한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